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베를린 대학 심리학 교수가 동아시아 3개국을 돌며 포착한 충격적 영상이 독일 전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를린 TV에서 방영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다큐멘터리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장면이 방송된 후 시청자들은 이런 모습이 정말 가능한가요? 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촬영 현장에 있던 독일 스태프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심지어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과 일본 측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독일 교수와 다큐멘터리 팀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장면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의 원동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크라우스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30년간 심리상담학 교수로 일했죠. 학생들은 저를 냉철한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구했으니까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요. 은퇴한 지 1년 제 아파트는 너무 조용합니다. 벽에 걸린 학위증과 상장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죠.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회색빛 하늘만 보입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워요. 오늘 아침 제 마지막 제자였던 루카 슈타이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작가가 되었더군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솔직히 반가웠어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교수님, 은퇴 후 어떻게 지내세요? 루카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꽤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하지만 루카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탁월했죠. 안나와는 연락하세요? 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루카에게 안나와 3년째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학 전공 문제였습니다. 안나는 예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반대했죠. 결국 심리학과에 진학했다가 1년 만에 자퇴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이 엄마는 항상 정답만 알려줬지 내 마음은 듣지 않았어였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루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교수님,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려와 공감을 배우는지 촬영할 거예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심리학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분석해 주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강의실에서 이론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죠. 유럽에서 명성 있는 심리학자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감정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하필 나지? 루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의 감정교육의 체계와 연구가 이 프로젝트에 완벽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부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나이에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궁금해, 루카. 내가 뭘 놓쳤는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이야. 루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함께 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어쩌면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정리하다가 안나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이었죠.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탐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넓은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모든 것이 규모감 있게 느껴졌죠.
루카와 함께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도시의 속도감에 놀랐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본 베이징은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도시는 처음이네요. 루카가 감탄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중국 전통차를 마시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촬영팀은 이미 현지에서 준비를 마쳤더군요. 우리가 할 일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제 전문 분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초등학교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집단 체조를 하고 있었죠.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이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규율에 맞춰 있는 것 같아요. 루카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실험을 계획했어요.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현지 배우를 고용해 노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약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연기하도록 했죠. 목표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학교 시간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 무심하게 지나쳤어요. 몇몇은 노인을 밀치기도 했고 일부는 비웃기까지 했죠.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규율이 밖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멈추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네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촬영 허가증 문제로 예정된 일정이 지연되었어요. 관료주의적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게 했죠. 루카는 불평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도시를 더 관찰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조화로웠죠. 도시의 빠른 템포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미소 지으며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그들의 원에 합류했습니다. 서구에서 오셨군요. 우리 손주들은 이런 걸 귀찮아해요. 너무 바쁘죠. 태극권을 마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촬영 허가가 떨어져 다시 학교 주변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역할자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관심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찰 결과는 비슷했어요. 학교 안에서는 완벽한 규율을 보이던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는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눈부신 발전과 성장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희생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딸을 키우면서 성공과 성취만을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은 일본이군요. 여행 일정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루카가 들어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은 지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서울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루카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아마도 중국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죠.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차가운 나라일 거라고요. 서울행을 결정하고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안나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끝날 때면 딸에게 전화할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고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정의 첫 단계를 돌아봤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죠. 학문적으로는 많은 관찰 자료를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딸 안나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택시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루카가 방 문을 두드리며 알려줬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베이징의 붐비는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지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것이 이 도시에서 받은 가장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루카는 일본 비자 문제를 다시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정에는 그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프로듀서와 통화한 후 루카는 한국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행표를 끊었어요. 3시간 후 출발입니다. 루카가 돌아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잠시 생각해보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루카는 태블릿을 꺼내 기본 정보를 검색했어요. 경제 발전, 기술 강국,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모두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게 없다고 느꼈어요. 아마도 또 다른 효율적이고 바쁜 도시겠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읽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는 동아시아학과가 있었지만 저는 주로 심리학 분야에만 집중했기에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가이드북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인상이었죠. 교수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볼까요? 루카가 옆자리에서 제안했어요. 어떤 의미지? 중국에서는 계획된 실험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운 상황을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전 설정 없이 말이죠.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항상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개방적인 접근이 새로운 시각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시도해보자.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베이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체계적인 도로, 질서 정연한 모습. 공항 역시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딱히 놀라울 만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공항 터미널을 통과하는 순간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카가 무거운 장비 가방을 옮기다가 넘어져 카메라 장비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베이징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즉시 3명의 한국인이 달려와 장비를 모으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영어로 괜찮냐고 물었고 중년 남성은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려주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루카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주일 동안 실험했던 상황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다시 한번 도시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서울도 분명 바쁘고 빠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도시에는 베이징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거예요. 기대와 함께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방문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안나를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문득 그녀에게 이 여행에 관해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가 무언가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딸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이 여정이 시작될 때는 몰랐던 기대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아침 일찍 시작되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바쁜 도시였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도시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루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첫날이니 도시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학교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카가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인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로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멈추면 뒤따르던 사람들은 불평 없이 살짝 비켜갔어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우연히 한 노인이 탑승했을 때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네요. 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교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배려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상의 일부인 듯 했습니다. 학교 근처 공원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었는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아이들이 즉시 달려가 일으켜 세웠어요. 벤치에 앉아 이 장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상호작용을 지켜봤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배려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간식을 나눠주거나 장난감을 함께 쓰거나 차례를 양보하는 모습들이었죠. 오후에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웨이터가 메뉴를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이 통역을 자청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에도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는데 한 상점 주인이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마치 따뜻함의 물결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의 특성일까요? 저녁 호텔 로비에 앉아 루카와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 부드러운 나라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쓴 수많은 논문에서는 항상 객관적 관찰과 데이터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학자로서는 며칠 더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배려가 체계화된 듯한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딱히 규칙이나 법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를 떠올렸어요.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지식과 논리, 성취와 경쟁. 하지만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진 않았을까요? 이 여행이 끝나면 안나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무슨 말을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배려들이 일상에 녹아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여정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루카가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내일 도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서울을 떠나기 아쉬웠어요. 하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원래 계획이었고 학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도시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깊게 인사하며 정중하게 안내했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 도쿄의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서울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택시 안에서 루카가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의 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서울과 베이징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학교 건물은 질서정연했고 아이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인 역할 배우를 다시 고용했어요.
이번에는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걸으며 약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도쿄의 아이들은 베이징에서처럼 노인을 밀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울에서와 달리 직접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비켜서서 노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질서는 있는데 온기는 느껴지지 않아요. 루카가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관찰을 계속했어요. 공원, 지하철역, 쇼핑몰 등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높은 수준의 예의와 질서를 갖추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자발적인 따뜻함은 찾기 어려웠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교육 방식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규범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전자는 소극적인 행동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일본의 교육은 전자에 중점을 두는 듯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세 나라를 비교하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는 규율과 성취가 강조되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예의와 질서가 중시되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규율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쳤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지식과 성취를 강조했지만 혹시 마음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루카가 내일의 일정을 알리러 왔습니다. 교수님, 제작진과 회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말이죠. 도쿄의 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루카와 제작진 몇 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았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죠. 지금까지 세 나라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지만 제작진이 원하는 극적인 장면은 얻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영상만으로는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프로듀서인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의 스틸컷이 펼쳐져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무관심한 아이들, 도쿄에서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반응들, 그리고 서울에서의 몇 가지 따뜻한 장면들.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른 제작진이 더 강한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청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 프로젝트에 모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조연출인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영상을 조작하자는 의미였죠. 학자로서 그리고 평생 진실과 객관성을 추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토마스는 이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현실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제 학술 경력 동안 한 번도 데이터를 조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술 연구가 아닌 다큐멘터리였죠. 그때 문득 안나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정답만 알려줬지 내 마음은 듣지 않았어. 그녀의 말이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졌어요. 그런 교육을 해왔던 내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엔 진심을 그냥 담을 거예요. 루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린 한국에 다시 가야 해요.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제작진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루카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점차 설득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마르쿠스가 동의했어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루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결정이 자랑스럽다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어요.
베이징의 차가운 효율성, 도쿄의 정중한 거리감, 그리고 서울의 따뜻함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진실을 찾아서요. 조작된 감동이 아닌 진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울의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루카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초등학교 근처에서 다시 시도해볼까요? 루카가 지도를 펼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베이징과 도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러운 실험을 구상했습니다. 노인 역할 배우에게 횡단보도에서 약간 버벅거리는 연기를 부탁했죠. 너무 과장되지 않게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정도로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 아래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활기차 보였죠. 촬영 장비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어요. 루카는 멀리서 카메라를 조작하고 다른 스태프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됐나요? 통신기로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노인 역할의 배우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신호가 바뀌자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만 도중에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3명의 초등학생이 즉시 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모두 10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들의 행동은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숨죽여 지켜봤어요. 베이징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쿄에서는 예의를 갖추되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실험을 조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배우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넘어졌어요. 가볍게 넘어진 것뿐이었지만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한 아이는 119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다른 아이는 노인의 짐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치 작은 사회가 순식간에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한 남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우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아이들은 그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의 옷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주었죠. 촬영을 마치고 루카와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즉각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비슷한 실험을 반복했어요.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서울의 아이들은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일까요? 기회가 있어 몇몇 아이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아닌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려야죠. 학교에서 배워요. 힘든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자란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어요. 이제 제가 진정으로 찾던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여기선 공감이 체계가 되었어요. 배려가 습관이에요.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루카는 동의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도쿄, 그리고 서울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나를 떠올렸어요. 제가 그녀에게 지식과 논리는 가르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공감하는 법, 진심으로 듣는 법,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행이 끝나면 제가 배운 것들을 그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듣고 싶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효율성, 도쿄의 정중한 거리감, 그리고 서울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루카가 말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날, 익숙한 집의 고요함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재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안나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안나에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보고 싶었어. 한국에서 아이들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단다. 나는 늘 정답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들어본 적 없었어. 내 꿈과 원하는 것을 묻지 않았지. 이제 알겠어.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먼저 내 이야기를 들을게.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안나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녀가 예전 주소에 살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베를린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교육 방식의 비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 뒷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선을 돌렸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편지 받았어요. 엄마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목에 걸렸어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안나. 그렇게 우리는 캠퍼스 카페로 향했어요. 3년 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나는 예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루카의 다큐멘터리가 국제교육포럼에서 상영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안나도 초대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나오면서 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국은 마음이 체계가 된 나라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바로 진정한 소통의 방법, 마음을 나누는 법이었죠. 멀리 떨어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배운 따뜻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지켜낸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교육 속에는 경쟁과 배려가 완벽하게 공존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교육자란 머리가 아닌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을 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